36쪽. 교회 생활에 헌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공통점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혼 초부터 둘 사이는 식어갔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모처럼 얻은 사랑과 안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헤쳐나가야만 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날도 처갓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우편함에 꽂혀있는 입학 허가서를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나 캐롤라이나 대학이었다. 4년을 해군에서 복무하는 중에 나는 제대 군인을 위한 원호 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있던 매형이 내게 그 학교에 입학하기를 자꾸만 권하였던 것이 내가 입학 원서를 쓰게 된 동기였다. 매형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귀찮아서 원서를 쓰긴 했지만 입학 허가서가 날아올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어찌 되었든 입학은 허가되었고 나는 출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관한 공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앞으로의 4년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떠나기 직전에야 내가 곧 아빠가 되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학생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다. 4년이 지나고 나는 새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다. 원하던 학위는 얻었지만 대신 우리 결혼 생활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마침내 나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이 되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세일즈맨으로 취직되었다. 구직 광고 세일즈였다. 내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추락인 셈이지만 보수 면에서는 기자보다 훨씬 나았다. 아이 셋의 가장으로 뱃속에 또 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세일즈의 천부적 재능을 나타냈고 고 매니저로 승진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나는 사람들 말로 성공한 셈이었다. 1971년 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내가 근무하고 있던 신문사가 머틀비치 근처의 주간신문사 셋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거 신문 발행 및 보급 책임자로 나를 추천하였다. 내게도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면 나는 발행인이 될 것이다. 아내는 그 기회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당시 친정이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150마일이나 떨어진 머틀비치로 이사가면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 덕분에 일요일 저녁마다 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서야 했고 머틀비치에서는 하루에 15에서 17시간을 일해야 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집에 도착할 때쯤은 완전 파김치가 되어 버렸다. 이혼의 시간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나만 까마득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만큼 나는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고 딴 사람의 배나 애를 썼다.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마침내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내 몸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사람들의 이 손에 치를 떨었다.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고만 계셨을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장이 이것이라니. 나는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테리가 나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는 나보다 어른스러웠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수줍음을 찾지만 나와 단둘이 남게 되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녀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었고 머리는 일상생활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보물주머니였다. 처음 그녀를 보는 순간 다른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잘 끌린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생각났다. 내 편에서는 그랬지만 그녀 편에서는 어떠했는지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다. 온통 문제투성이의 내게서 사랑할 만한 무엇을 그녀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렇지만 그 당시 내 입장에서는 그녀를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여자 문제로 고민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만일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한다면 곧바로 심각한 사이가 되리라는 걸.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그 당시 내 인생에서 좋았던 일이라곤 테리를 만나는 일뿐이었다. 실타래처럼 마구 뒤엉켜버린 내 인생 속에서 신문사 발행인으로서의 역할도 예외는 아니었다. 콜롬비아에 있는 본사의 즉각 소문이 퍼졌고 본사 직원이 머틀비치로 날아왔다. 결론인즉슨 10년간 회사를 위해 일해온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업은 사업이 아닌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3개월의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37살 된 막 이혼한 남자에게 새로운 직장이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낙관적이었다. 나는 꽤나 괜찮은 이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곧 그 점이 바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가는 곳마다 내 화려한 이력이 문제되었다. 자격이 넘친다는 것이었다. 허탕만 치고 다니던 어느 날 아침, 내가 맡고 있는 신문사의 배달부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의 동정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일은 회사 내에서는 비밀이었다. 만일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모텔 방에 누워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테리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 소개서를 이용해 보라고 권했다. 회사 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테리는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먼 도시까지 나를 태워다 주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틀비치에 새 집을 짓는데 대출을 아끼지 않겠다던 은행이 지금은 고물 UW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800조차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증인이 필요했다. 1974년 6월 30. 저금은 바닥이 났다. 대부분 아이들 양육비로 사라졌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침내 전화 연락이 왔다. 테네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화번호부 서비스업이라고 했다. 전화번호부 내에 영업 광고 세일즈라고 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혹시 내가 그런 일에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물론이라고 그를 안심시켰고 며칠 후 면접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를 안심시켰다. 그것을 월급제가 아니라 광고를 따내는 대로 직접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행 수당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내 편에서는 상관없었다. 나는 세일즈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수수료를 얻어서 파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터라 겁이 났지만 그것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직업이 필요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았다. 그는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가보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10중 8구는 그가 다시 전화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 그는 약속대로 다음 주말에 연락을 해왔고 나는 드디어 다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자동차가 꼭 필요했다. 테리가 나의 보증인이 되었다. 테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주 동안 연수를 받고 나의 새로운 생활은 시작되었다. 이틀이 지나도록 나는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내 계좌는 $35 적자였다. 난 이 일을 해낼 수 없어 되풀이해서 중얼거렸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난 혼자는 아니었다. 머틀비치로 전화하여 테리와 통화하였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시간과 인내심이라고 테리는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일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면 내게 화가 날 거라고 타일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세일즈를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다. 금요일 오후쯤에는 그동안 번 수수료만 $500가 넘게 되었다. 다음 주는 $800, 그런 식으로 6개월이 채 못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전국 지점을 통틀어 최고 실적을 올린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지난번 고물차 대부금을 갚고 새 차를 위한 대출을 의논하기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았을 때의 의기양양함이란 새로운 차는 내 인생의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새로운 자신감에 가득 찬 나는 1976년 5월 테리에게 청혼하였고 그녀는 나의 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역시 광고 세일즈 때문에 북캐롤라이나에 올라갔을 때였다. 식당에서 우연히 주간신문을 읽게 되었다. 그것은 자동차를 사고 파는 광고지로 지역 소식도 조그맣게 싣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셈이었다. 머틀비치에 도착하자마자 난 테리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던 일이라고. 게다가 나는 주간 칼럼을 맡아 적으면서 당신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방어 태세를 취하였다. 난 영어 광고 세일즈도 훌륭하게 해냈고 또 여보,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고 돈도 잘 벌게 되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모험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난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던 사람이야. 뭐가 두렵겠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했다. 둘이 힘을 합하면 안 될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테리는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마침내 나는 주간신문사와 인쇄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보자고 겨우 테리를 설득할 수 있었다. 마감 시간이라느니 칼럼의 크기, 편집 등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테리는 나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고 그녀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7년 2월 나는 세일즈직을 떠나 주간 신문 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신문 이름은 호리 소핑. 호리는 내가 살고 있는 군의 이름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뒤 제1호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마당에 배달된 신문은 곧바로 쓰레기통 행이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갔다. 점차 우리의 작은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고 길에서 나를 세우고는 지난번 나의 칼럼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를 말해주곤 했다. 광고주들도 광고 효과를 감사하게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테리와 나는 비범한 짝이었고 재정 문제는 2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 1980년은 특기할 만한 일이 많았다. 첫째, 우리 장남 케네디가 태어났다. 그러는 동안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하여 우리는 두 번째 신문사, 세 번째 신문사, 그리고 네 번째 신문사를 사들였다. 1982년에는 장래를 내다보고 인쇄기도 샀다. 그 바람에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제 우리는 머틀비치를 중심으로 반경 60마일 지역을 맡고 있었고 매주 55,000 부를 발행했다. 고용인도 35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언제나 현금이 부족해서 쩔쩔매었지만 신문에 관한 한 우리는 괜찮아 보였다. 사무실 책상 뒷벽은 기념패와 액자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만 해도 여러 때였고 지역 광고 출판협회 회장직과 광고 출판협회 전국 모임에서는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45세의 나이로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성공한 셈이었다. 인생은 멋진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테리는 우리 아들 케네디가 이미 2살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속으론 짐짓 놀랐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일을 잊어버리기를 희망했다. 그렇지만 테리도 이번만큼은 고집스러웠다. 결국 나도 손을 들고 말았지만 대신 분명한 선을 그어주었다. 이것 봐요, 테리.
걔네들 세례 때문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난 교회고 하느님이고 믿질 않으니까 말이오. 그 이선이라니. 이제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내가 화내는 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녀가 다정하게 대꾸했다. 글쎄 어쨌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가야죠. 그가 다 자란 후에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겠지만요. 마침내 내가 항복했다. 알았다고. 나는 짜증스런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